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글로벌 제약업계,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네, 바로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 이 두 거대 기업이 메트세라라는 바이오테크 기업 하나를 놓고 벌이는 아주 치열한 인수 경쟁, 그리고 이게 또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기싸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M&A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차세대 비만 치료 기술이 어디로 갈 건지, 또 각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하는 생존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굉장히 중요해진 반독점 규제 문제까지 아주 여러 겹의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정말 복잡한 사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뭔지, 또 각 기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까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드라마의 전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회사, 메트세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사실 메트세라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화이자나 노보로디스크 같은 공룡 기업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메트세라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에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요? 네, 특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약물들이 대부분 주사제잖아요. GLP-1 계열이라고 하는. 근데 메트세라는 이런 기존 약물들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점을 보완한다? 어떤 점에서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투약 편의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인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먹는 약이요? 지금은 대부분 주사인데. 그렇죠. 매번 직접 주사를 놔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걸 만약 먹는 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이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매일 혹은 매주 주사 맞는 곳 대신에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된다. 이건 비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고려하는 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소식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존 주사제보다 효과는 더 높이거나 아니면 부작용은 줄인 그런 개선된 형태의 주사형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어요. 주사제도 개선된 걸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비만 치료제 시장 모두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 거대 제약사들이 탐낼 수밖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라 미래 시장의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니까 이걸 먼저 차지하려고 화이자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네요. 자료 보니까 2025년 9월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던데요. 네, 화이자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5년 9월에요. 메트세라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이 약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되려나요? 49억 달러.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신약 개발 단계별로 성공하면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 마일스톤으로 최대 24억 달러를 더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약 7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한 겁니다.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쵸. 화이자 입장에서도 정말 큰 규모의 투자인데 그만큼 좀 절박함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절박함이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화이자가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화이자가 원래 개발하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게 임상시험에서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 부작용 문제까지 좀 불거지면서 결국 개발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자체 개발이 좌초됐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메트세라 인수는 단순히 그냥 뭐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 더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상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다시 제대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자 발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절박한 승부수였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 이 회사가 화이자가 계약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판을 뒤엎는 제안을 던졌어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하이제킹 시도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화이자가 계약 발표한 지 딱 한 달 정도 지난 10월 30일에 노보노디스크가 메트세라 쪽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끼어든 거죠.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면 얼마나 더 좋았길래요? 금액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선지급금, 그러니까 계약금만 약 65억 달러, 화이자의 총액에 육박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내걸었고요. 마일스톤까지 다 포함하면 총액이 무려 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90억 달러요. 와, 73억 달러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90억 달러라니. 그렇죠. 화이자의 제안보다 거의 뭐 20억 달러 가까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거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뭐 메트세라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는데요. 자기 회사를 가장 비싸게 사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주들 생각하면 당연히. 네, 메트세라 이사회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이 화이자의 제안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우월하다고요? 네. 심지어 화이자한테 통보를 보냈는데 내용에 더 기가 막힙니다. 4일 줄 테니 노보노디스크가 제시한 수준으로 조건을 맞춰 와라. 안 그러면 당신들하고 계약 깨고 노보랑 손잡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4일이요? 와, 이건 뭐 거의 최후 통첩, 아니 이별 통보 수준인데요. 화이자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겠습니다. 그렇죠. 공들여서 성사 시찐 계약인데 한 달 만에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화이자가 조건을 맞춰주는 대신 법정 싸움을 택한 거군요. 자료 보니까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이라는 곳에 소송을 제기했나요? 네, 맞습니다. 델라웨어주가 많은 기업들이 법인 설립지로 선호하는 곳이고 특히 기업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평법 법원, 콜 오브 챈슬리가 유명하거든요. 화이자는 여기서 승부를 보기로 한 거죠. 그럼 화이자가 내세우는 논리는 뭔가요? 노보노디스크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막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화이자의 소송 전략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규제적인 측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노보노디스크의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 가지 측면이요.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먼저 법적인 측면. 계약 위반이랑 부당한 간섭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화이자는 메트세라가 자기들과 맺은 합병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위반이요. 네, 물론 계약서에 더 우월한 제안, superior offer이 들어오면 메트세라가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조항 자체는 있어요. 하지만 화이자는 여기서 말하는 우월함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만 높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거래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는 확실성,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 가능성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우월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화이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은 돈은 많이 주지만 반독점 문제 때문에 실제로 승인받고 거래가 완료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계약서에서 말하는 우월한 제안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거의 뭐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메트세라까지 인수하려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따라서 메트세라 이사회가 이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을 덥석 우월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이미 화이자랑 맺은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메트세라의 계약 위반을 먼저 지적하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보 노디스크를 직접 겨냥합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이런 반독점 이슈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화이자와 메트세라 사이에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는 계약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간섭, tortious interference, 그러니까 남의 계약에 끼어들어 손해를 입힌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와, 계약서 조항 해석부터 시작해서 불법 행위 책임까지 굉장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네요. 그럼 두 번째, 전략적인 차원의 주장은 뭔가요? 이건 좀 더 큰 그림의 이야기 같은데요. 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 저해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서는 주장이에요. 시장 전체의 건전성, 그리고 경쟁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문제요? 네. 화이자는 노보 노디스크의 이번 인수 시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룡 기업이 미래에 자기들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강력한 경쟁자의 싹을 아예 미리 잘라버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불법적인 경쟁 저해 행위라는 거죠. 싹을 자른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만약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개발해봤자 거대 기업이 그냥 돈으로 사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이 저해되고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더 좋고 안전한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화해자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화이자가 약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자신들은 미국의 도전자, 아메리칸 챌린저고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 기업이잖아요. 경쟁을 억누르려는 외국 기업, foreign company trying to stifle competition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서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 접근이요? 네. 최근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규제 당국, 그중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죠. 이 FTC가 거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M&A를 통한 경쟁 제한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요즘 분위기가 그렇군요. 빅테크 기업들 규제 강화하고 그런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화이자가 미국 기업의 혁신 도전 위에서 외국 독점 기업의 방해 공작, 이런 구도를 딱 만들어 제시하는 건 소송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규제 당국, 즉 FTC나 법무부, DOJ의 직접적인 개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독점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종의 여론전이자 규제 당국을 향한 메시지인 셈이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법정 안팎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 규제적인 차원의 주장입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반독점 심사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다. 이런 주장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화이자가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포인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노보 노디스크가 제시한 거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 구조가 이례적이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보통 큰 규모의 기업 M&A는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죠. 특히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거래가 완료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그런데 노보 노디스크가 메트세라에 제시한 조건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메트세라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금액, 그러니까 선지급금 65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규제 승인도 받기 전에 돈부터 주고 주식도 넘겨받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점을 화이자가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선금을 지불해서 거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중에 규제 당국이 반독점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더라도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반독점 심사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려는 전례 없는 꼼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돈이 이미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겠네요.
일종의 알박기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 점을 부각하면서 반대로 자기들이 원래 메트세라와 맺었던 계약은 이미 FTC로부터 조기 승인, 얼리 터미네이션까지 받아서 규제 관련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아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 제안의 구조적 문제점과 자신들 계약의 정당성을 대비시키는 거죠. 들어보니까 화이자의 반격 논리가 정말 다각적이네요. 계약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전략적 문제, 그리고 규제 회피 시도라는 절차적 문제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노보 노비스크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송 서류만 봐도 화이자가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양쪽 다 필사적으로 메트세라 인수에 매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기술을 가진 유망한 회사 하나 인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각자의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절박함의 이유를 이해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 화해자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앞서 자체 개발 실패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메드세라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화해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이랑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역대급 실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그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존의 회사를 먹여 살리던 다른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 예를 들면 혈액희석제 엘리퀴스나 유방암 치료제 임랜스 같은 약들이 줄줄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만료되기 시작했어요. 아, 특허 만료. 제약사한테는 이게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죠.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특허 절벽이라고 하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빨리 찾지 못하면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앞으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화이자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였겠죠. 그렇죠. 새로운 캐시카우가 절실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메치세라 인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눈앞에서 노보 노디스크에게 빼앗긴다. 이건 단순히 M&A 하나 실패하는 걸 넘어서 회사의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 전략 전체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거죠.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 될 수도 있겠군요. 화이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노보 노디스크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미 위고비, 오젬픽으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적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반발 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메트세라를 뺏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보 노디스크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절박함과 전략적 판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절대 강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안심할 수 없다. 왜죠? 가장 큰 위협은 경쟁사, 특히 일라이 릴리의 거센 추격입니다. 릴리가 내놓은 젯바운드라는 약이 위고비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아, 일라이 릴리의 추격이 거세군요. 하긴 요즘 릴리 주가도 엄청나죠. 네. 이런 상황에서 노보노디스크가 현재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 미래 시장에서도 기술적인 우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메트세라가 가지고 있는 차세대 기술, 특히 경구용 치료제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파일을 지키는 수성 전략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경쟁에서도 확실하게 앞서 나가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메트세라의 기술이 정말로 현재 주력 제품인 GLP-1 주사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경쟁사인 화이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경쟁자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차라리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가져와서 경쟁자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측면과 방어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양쪽 다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이 싸움의 한가운데 끼어있는 메트세라, 이 회사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두 거대 기업이 서로 모셔가려고 하니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면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메트세라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 미묘할 겁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두 공룡 기업이 경쟁을 벌여준 덕분에 회사 가치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네. 회사 경영진이나 초기 투자자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요. 그건 당연하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화이자가 그냥 물러서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다는 거죠. 법적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노보 노디스크의 인수가 반독점 문제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아, 딜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생긴 거군요. 네, 만약 소송이 몇 년씩 가거나 최악의 경우 인수가 아예 무산되어 버리면 그동안 회사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메트세라가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딜이 성사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나 연구 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각자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형국이네요. 이 치열한 인수전,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변수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수는 역시 법원의 판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화이자가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절차를 일단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프릴리미나리 인정션을 낸 상태거든요. 가처분 신청이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원이 화이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노보노디스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메테세라 인수와 관련된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스톱이 걸리는 거죠. 아, 그럼 소송 전 초반에 화이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소송 전체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겁니다. 물론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고요. 이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요? 그게 끝은 아닐 텐데요? 네,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런데 어쩌면 법원의 판단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 당국, 특히 미국의 FTC나 법무부, DOJ의 움직임입니다. 규제 당국의 칼날이군요. 네, 이 규제 당국들이 노보노디스크의 메트세라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 규제 당국의 기조가 굉장히 강경해요. 특히 시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미리 인수해서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 이걸 킬러 인수, 킬러 애퀴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킬러 인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킬러 인수? 용어 자체가 무섭네요. 그렇죠. 만약 FTC나 DOJ가 이번 노보노디스크의 메트세라 인수를 전형적인 킬러 인수로 보고 제동을 걸기로 결정한다면 이건 뭐 법원에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인수는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델라웨어 법원의 판단과 워싱턴 DC에 있는 규제 당국의 결정, 이 두 개의 툰축이 메트세라의 최종 주인이 누가 될지를 결정짓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이 세 기업의 운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약산업 전체에 시사하는 바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M&A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처럼 새롭게 떠오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상업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M&A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선도 기업이 공격적으로 M&A를 시도할 때 과연 규제 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해서 제동을 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화이자가 이기냐, 노보노디스크가 이기냐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제약산업의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비만 치료제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서 산업 전체의 룰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군요. 오늘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메트세라 이 세 기업을 둘러싼 정말 복잡하고도 치열한 인수 분쟁의 전말, 또 그 뒤에 숨겨진 각자의 속사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전망까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법원과 규제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정말 한편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흥미로우면서도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질문이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과연 이렇게 거대 기업들끼리 때로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치열하게 벌이는 M&A 경쟁이 궁극적으로는 더 혁신적인 신약을 더 빨리 개발하도록 촉진하는 긍정적인 동력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수의 몇몇 거대 기업에게 기술과 시장 지배력이 점점 더 집중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들이 새로운 약을 접하기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약값이 너무 비싸져서 부담만 커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혁신 촉진이냐 아니면 독과점심하냐.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지금 당장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